거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 한번 그걸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글쓰기 사례는 유흥준이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도 이거 참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흥준이라는 분을 제가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읽고는 되게 좀 진짜 이 문화유산이라는 게 이게 석굴암 불국사 이런 데로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책을 쓰신 건데, 소개 자료를 쓰신 건데 아주 진짜 뭐라고 할까, 맛깔나게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딱딱한 글도 이렇게 재밌게 쓸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워낙 그렇게 글을 잘 쓰시니까 그런 거겠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글 쓰게 된 강의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딱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게 있는데요. 그때 제일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틀과 관련되는 게 한 1, 2, 3번입니다. 1, 2, 3번 큰 틀과 관련된 얘기로, 첫 번째가 항상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걸 장악해라. 그러니까 딱 그대로 딱 제목 같은 데서 이건 짧은 글을 쓸 때는 특히나 그렇죠. 제목만으로도 딱 이게 어떤 글이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걸 딱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건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갖다가 그냥 자기의 감상 이런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충분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고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것이 글의 생명이 담긴 내용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다부탑은 이런 거예요. 불국사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어떻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겉만 소개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국사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무슨 재난을 당할 뻔하다가 안 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의 흐름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글의 생명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아까 잠깐 불국사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승전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까.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딱 던지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흘러갈 때 승은 그냥 쭉 불국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흘러가면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만 계속 흘러가서 끝까지 가면 글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재밌게 만들려면 항상 뭔가 전환이 되는 거. 드라마로 치면 항상 보면 가정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잘 가다가 행복하게 막 잘 살다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하나 딱 터지죠. 이게 전개가 바뀌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뭔가 다 화합해서 좋은 결말이 나든 완전 파탄이 나든 뭔가 결말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결이 있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기승전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확 치달으면서 파국이 마무리되면서 결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쓸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확히 말하면 기하고 처음에 문제를 확 정기는 거하고 끝내는 게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확 한번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지만 이 글을 쓸 때 또 글 길이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하나의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장을 얘기할 때 이건 또 보통은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논문이든 보고서든 이런 것들은 짧게 문장을 이게 길게 쓰면 이해하기가 힘들게 짧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특히 자기의 감상문 같은 거는 조금 더 길어져도 되는 거죠. 너무 그냥 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까지는 해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짧으면 튀고 길면 못 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으면 튀는데 그쳐요. 근데 길면 못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게 쓰지 말라는, 줄줄줄줄 붙여가지고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독자를 상정하고 써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어떤 글을 써도 그래요. 사실은 보고서를 쓰든 논설문을 자기 주장을 펴는 논설문을 쓰든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감상문을 쓰든 간에 이걸 누구에게 읽힐까를 보통 생각 안 하고 막 씁니다. 자기 글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학우님들이
과제물을 내든 저한테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실. 저한테, 교수가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 뭔가 발표를 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대학생 수준에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일반 진짜 평범한 국민들, 온갖 다양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정리하는 거랑, 그냥 내가 아는 걸 줄줄줄 옮겨놓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글이든 이렇게 뭐 발표를 하는 것이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게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과연 독자들도 이걸 읽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대학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중고생들의 아주 어리고 경험도 없는 애들이라면 전혀 이해 못할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자가 누구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 주장, 내 감상이면 내 감상문이면 나의 감상을 갖다가 아니고 주장이면 자기의 주장을 아니면 보고할 내용이라면 더 높은 사람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까를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건 이제 실질적인 조금 약간 글을 맛깔나게 쓰는 방법을 6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글쓰기와 매수를 맞춰라라는 얘기는 글쓰기를 할 때 딱 요런 걸 전달을 잘 하려고도 필요한 건데요. 사실 미리 말로 한번 이렇게 쭉 전체 흐름을 어떻게 잡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로 목차로 많이 잡습니다. 목차를 처음 목차를 그냥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지 않고 서론으로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조직론 차원에서라면 조직혁신이랑 어떤 부분인가. 어떤 조직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이제 딱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최근의 조직혁신은 어떤 추세인가, 어떤 트렌드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론, 본론의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혁신적으로 세계 최고의 뭐 기술 수준, 최근의 기술 변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조직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쓸 것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해오던 일들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 가지고 한 조직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구조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는 산출물을 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꿀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글의 흐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결론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전체 장수 제가 보고서를 그러니까 과제물을 내달라고 얘기할 때도 항상 장수로 자꾸 제약을 두는데요. 장수 없이 그냥 쭉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모은 자료를 그냥 줄줄줄줄 써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전체가 5장이면 내가 서론은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결론 한 페이지 한다고 치면 3페이지 가지고 본문을 다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20페이지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게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럼 승으로 좀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걸 한 10페이지 쓴다고 치면 서론 한 페이지, 아니 서론 2페이지, 결론 2페이지, 서론 1페이지가 더 맞겠죠. 이렇게 3페이지 빼고 나면 17페이지가 남는데 그중 쭉 쓰는 건 한 10페이지 하고 전환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7페이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전체 글의 흐름과 이 전체 구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나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보고서나 저희 같은 과제물 얘기지만 이분은 짧은 글을 쓰시죠. 그러니까 물론 책을 내셨지만 하나의 그걸 소개를 하실 때는 한 패러그래프죠. 한 몇 장짜리 그걸 쓰시겠죠. 여러분들 계획서를 냈던 것처럼. 그런 걸 하면 쓰기 시작하면 한 호흡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한번 흐름이 끊기고 다시 생각하려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안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중간에 딱 끊는 데서 다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엄청 이 모든 내용을 다 잘 알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뒤 그렇게 끊기고 나면 앞뒤 생각이 약간 달라져가지고 글의 흐름이 좀 달라져요. 자기가 써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 길게 쓸 땐 또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분은 맛깔나게 쓰는 법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문법에 따를 때 구어체, 즉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좀 쓰는 것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딱딱한 글을 쓰면 읽는데 감상문 같은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당대 입말을 구사해가지고 어떤 글맛을 살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도록 좀 글을 잘 써봐라 이렇게 고민해서 쓰라는 얘기인 거고요. 항상
이거는 또 보고선 전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감상문이나 자기 소설이나 이런 건 이래도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행간을 읽는, 즉, 글 그대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틀어서 은유를 하든 비유를 하든 약간 틀어서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독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게 또 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는 사실은 추리소설이죠. 추리소설은 절대로 답을 안 가르쳐주고 계속 꼬아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추리소설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논설문이든 감상문이든 이런 데서도 사실은 조금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행간을 있게 하고 좀 더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래서 은유와 상징이 함축될 때 독자들이 사색하며 읽게 된다. 이것도 아주 글을 재밌게 쓰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가벼운 글쓰기, 자기 감상을 일기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읽긴 독자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 때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글을 잘 쓰게 연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구나. 자,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번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마지막 논리는 이겁니다. 절대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호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쓰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걸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칠까, 깨닫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 글이 맞다라는 것들을 전달한다는 것은 같이 같은 걸 느끼고 이 사람이 같이 공감하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해가지고는 공감을 얻기가 되게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감을 얻으려면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걸 잘 전달해서 깨닫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도록 해주자. 그게 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잘 쓰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글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잘 쓰려면 자꾸 읽는 것만큼 좋은 게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책이든 자꾸 읽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글이나 배우고 싶은 글을 보면 한번 자기가 직접 그걸 옮겨서 써보면서 이 흐름 같은 걸 잡아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글을 잘 쓰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이게 글을 뭔가 좀 화려하게 만들고 멋부리고 막 치장해가지고 여기 글의 치장이란 거는 그거죠. 다른 수식어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아주 장엄하고 이런 식으로 막 수식어를 막 넣어서 수식어 자체로서 화려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글을 맛깔스럽고 그렇게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거죠. 치장한 글이나 상투적인 말투, 특히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몰라서 접속사를 진짜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흘러가게 읽으려면 그런데 어쩌고 반대로 이런 얘기를 써야 맥락의 흐름을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썼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글을 읽다 보면 접속사를 빼도 당연히 이건 반대 얘기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해야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와서요. 평생 벌써 20몇 년을 글로 먹고 살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고칠 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을 다 쓰고 나면 진짜 한번 읽어보는 건 진짜 중요해요. 과제물 쓰시고 아마 거의 다시 안 돌아보시죠, 내 기준에.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제 직업이 보고서 쓰는 거라,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는 글이 쓰고 나면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겨워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러고 던져버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읽으면 항상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고서인데 이게 다시 읽다 보면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좀 전체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다시 손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진짜 다시 안 볼래 이렇게 막 던져버리는데 사실은 진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윤문하는 게 좋은 글을 만드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듬을 타면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게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인 거고, 더 좋은 건 이거예요. 사실 남에게 한번 읽혀보는 거. 다른 사람이 읽어서 그거에서 조언을 해주는 걸 잘 들으면,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황당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랑, 그러면 제가 느끼는 흐름이란 거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서 이렇게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검증과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써보는 게 좋은 거고요. 당연히 뭐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킬 수만 있으면 진짜 좋겠죠. 전문성이 떨어지면 아까도 말했던 내용이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감상만 팔팔 날아다니면 뭔가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기가 힘들죠.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만화책을 읽는 취미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진짜 많이 읽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막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만화책을 들고 막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잘 모르시겠지만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원피스라고 해적 만화, 일본 해적 만화인데 되게 재밌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 만화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왜 좋아하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전문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주 공상과학에 쓰려면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게 깊이 안 들어가면 그 독자들이 반응을 안 해주는 거죠. 열심히 진짜 최근에 나오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 사무라이 칼싸움 만화인데 우주 사무라이예요. 우주 사무라이라서 로봇으로 합체돼 가지고 진짜 최근에 나노 기술 뭐 이런 걸 해서 합체하고 변형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과학기술 전공이 있으니까 과학기술 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리 황당한 만화고 진짜 뭐 원피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무처럼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건 실질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 그리고 진짜로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그걸 살짝 변형시켜 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주 너무 이 전문성이 깊어지면 근데 머리만 아프고 그 대표적인 만화가 저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포도주에 관한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만화인데 일본 작가가 쓴 만화인데 요즘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예? 맞습니다. 야, 만화 동료시군요. 신의 물방울이 대표적인 아주 전문성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와인을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진짜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막 이 전문성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날 보면서 이런 만화의 재미를 못 느끼겠다. 이래가지고 공부 때려치우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그 전문성을 조화를 잘 시켜야 되지 전문성만 너무 깊어지면 재미없는. 사람들도 재밌게 또 볼 수 있는 물론 신의 물방울에 대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대결이라는 대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재미를 끌고 갔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여러분 각자 나이에 맞는 리듬과 문장이란 것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쌓은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그 자기의 경륜을 갖다가 묻어나는 그런 또 하면서도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요즘 세대 젊은 애 글 그리고 치밀하고 분석적인 중년의 글 이런 식들 내놓을 쓰고 각자 보고 배우고 서로 낼 수 있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참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유시민입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저는 한 번씩 글을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사서 한번 봐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이게 지금 계속 조금 발전하면서 더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건 2015년에 나온 그 책입니다. 어쨌든 이 유시민이란 분은 지금은 정치인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옛날은 사실은 이 유시민이 유명해진 건 아신 분은 다 아시지만 그 감옥에서 항소 이유서 쓴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판사가 내가 빵빵빵 너는 뭐 정확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징역 몇 년 이렇게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감옥에 앉아가지고 한 장짜리 항소 이유서를 자기가 스스로 썼어요. 내가 왜 항소를 하느냐, 이게 왜 부당한 판결이냐를 가지고 쫙 썼는데 이게 그날 시대의 명문이었던 거예요. 진짜 시대의 명문이어가지고 뭐 운동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막 엄청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되게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데 꼭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글쓰기 특강 정치인으로 졸업하고 나서 자기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가 된 전문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논설문,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쓴 거. 항소 이유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항소를 하는가?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글이잖아요. 이런 걸 하니까 그냥 논증하는 걸 되게 즐기고 그런 글들을 많이 해요. 논설문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논증을 미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논증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글을 자기 주장을 쓰는 여러분들이 특히 아마 회사가 됐든 어디서든 자기 주장하는 글을 쓸 일이 더 많을 텐데 이 과제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주장, 조직론칙이면 조직 혁신에 대한 걸 쓴다면 어떤 조직 혁신이 진짜 좋은 거다라는 주장을 넣는 거고 그걸 논증하는 거죠. 증거를 대가지고 그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논증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재미있는 것들이 보통 논쟁을 하는 대상이 좀 말이 안 되는 걸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향이라는 건 뭐죠? 각자가 갖고 있는 취미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은 다른 만화를 원피스는 말도 안 돼 이러고 다른 만화를 좋아할 수도 있죠. 이건 근데 둘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각자가 느끼는 바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 자기의 취미 혹은 자기가 더 좋게 느끼는 거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봐야 그건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상에 대해서 그냥 막 억지로 우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증거를 대면서 이게 왜 좋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원피스가 왜 좋은지 저 같은 사람 성장 만화를 워낙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얼마나 말이 재밌게 해놨냐. 반대쪽에서는 완전 황당하다, 오히려 진짜 사실적인 현재 야구 만화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취향을 두고는 논쟁하지 말라는 게 가장 커요. 근데 생각보다 논쟁하는 많은 분,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하고 이렇게 논쟁 같은 걸 좀 하시면 느끼지 모르겠지만 취향을 두고 논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각자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더 흥분하는 거죠. 흥분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드려도 되나? 제가 아는 롯데 팬이 한 분 계시는데 롯데와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진짜 논쟁을 즐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팀을 좋아하느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어쨌든 그러니까 논쟁할 거리를 정확히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논증하라는 건 증거를 대라는 얘기죠. 증거 없이 그냥 말했지만 나는 원피스의 황당함이 좋아라는 건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증거는 없죠. 왜냐면 자기의 감성이니까. 감성을 증거로 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왜 이게 재밌는 만화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려면 아니면 이게 왜 바른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조직혁신이 가장 좋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왜? 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디지털 전환 같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증거가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통계가 됐던 다른 사람의 글이 됐던 이런 걸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취향을 두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만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소설 얘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얘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기가 계속 번져나가기만 하겠죠. 항상 좋은 글은 그 주제에 집중. 아까 첫째 유흥준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시민이 좋은 글을 쓸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글 쓰는 때 철칙.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나는 글 못 써, 난 재주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주가 물론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있죠. 상위 1%는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다 훈련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글쓰기는 기능이라고 유시민은 얘기했고 유시민 스스로 사실은 뭐를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왜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써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 책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운동권이긴 했는데 나가서 이렇게 돌 던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신문 만드는 일을 편집장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확히 말하면 신문이 아니고 찌라시라고 하죠. 한 장짜리 그거 쫙 뿌리고 사람들 옛날 아시는 분 아시겠죠? 쫙 뿌리고 도망다니던 그 찌라시 만드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찌라시 만드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장에 자기 그 담고 싶은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한 장으로 다 축약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편집장이 하지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계속 했던 거예요. 몇 년을 그 연습을 했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장으로 딱 요약하는 게 완전히 그 몸에 익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진짜 스킬이라고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글쓰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글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발췌 요약에서 출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쓰려면 일단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읽고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발췌라는 거는 그냥 요약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한 문장씩 떼오는 게 전체 한 패러그래프에 한 문장씩 처음 중간 이렇게 떼오는 게 요약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뽑아내고 그게 발췌죠. 뽑아낸 다음에 그걸 잘 연결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정리하는 게 요약인 거죠. 그러니까 발췌 요약 이런 걸 하라고 하고 그래서 선택과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뽑고 핵심 내용을 추려서 자기 글로서 연결을 시켜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글이라는 건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이런 것들 과제물을 낼 때 일단 비교하고 약간 중요한 거 요약해서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서 정리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써놨을 겁니다. 아마 과제물을 낼 때. 그런 거라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거라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글쓰기 철칙에 그 다음은 얘기는 또 비슷비슷한 얘기가 그다음 계속 나옵니다. 주제가 분명하게 하고 그 주제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발췌해가지고 딱 중요한 부분 뽑아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가장 잘 전달하려면 적절한 어휘와 문장, 이 참 적절한 어휘와 문장 말이 쉽지 진짜 힘들죠. 이거 진짜 이거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계속 고치게 되는 게 이런 건데 진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진짜 적당한 한 번 써놓고 나서는 다 맞아 보여. 근데 다시 잘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발견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읽히면 더 잘 발견이 돼요. 꼭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배우는 거고 계속 해나가는 건데 누가 혹평을 하든 악플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기한테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잘 보여주고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다음부터 이제 이분도 유시민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독서만큼 좋은 글쓰기에 좋은 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일단 독해력을 갖춰야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왜 모국어가 왜 중요하고 번역사가 불편한 이유라고 얘기한 이건 참 거의 그 목차입니다. 제가 목차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꼭 사보시라고 가능하면 꼭 사보시라고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번역사가 불편한 거는 자기 그 글이라는 거는 항상 이 문화를 갖고 그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 자체도 그게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데 맞게 우리나라는 색깔 같은 것들 되게 잘 구분하고 이게 그런 아주 미묘한 형용사들이 많이 있죠. 요즘 제가 옛날엔 얘도 잘 들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가면 갈수록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색깔 같은 노란색이라도 여러 가지로 연노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왜 외국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보통 아예 별도로 다른 색깔 다른 걸로 하든지 대신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영어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은 어떤 전치사나 부사나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아니라 동사의 변화나 이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고 언어도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글을 쓰는 순서도 사실은 영어랑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다르다고 그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글이 와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번역이란 거는 제2의 창작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 나라 문화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까지 하기는 쉽진 않죠. 하여튼 뭐 그래서 말이 글보다 먼저라는 얘기는 여기서 쓰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거나 글로 전달하는 거나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말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글이 더 좋은 글인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추천도서 목록 무시하는 얘기는 많이 읽어라. 일단 얘기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추천도서를 막 선택해가지고 제시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많이 읽는 게 진짜 다독이 중요하긴 한데 진짜 좋은 글은 잘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도서를 하면서 뭔가 어떻게 정보의 독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파악하고 그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익한 독서법도 좀 얘기하고 이분이 아주 유시민 씨가 강조하는 게 자유론과 코스모스는 사실은 과학 대중서거든요. 특히 우주에 빅뱅 이론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긴 했는데 그 이전에 진짜 칼 세이론인가 한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이것도 재밌게 본 책이라 하여튼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우주 이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쓴 글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책이 아직도 아마 나올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코스모스라는 게 되게 유명하고 자유론은 또 작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철학자가 쓴 거예요. 철학자가 자기 철학적인 주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서로 좀 반대되는 철학과 인문학과 과학은 완전히 끝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고 요즘은 융합의 시대긴 하지만요. 이런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아주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꼭 읽어봐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 요런 거와 비슷하게 꼭 읽으면 좋은 글들 도서 목록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교양을 갖추시는 차원에서도 이거 재밌기 때문에 한번 요 얘기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글을 직접 쓸 때 어떻게 하면 못난 글을 좀 피하고 좀 좋은 글을 쓸까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읽기 쉬운 거 아까 말이 먼저라는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글을 항상 한번 쓰시고 나서 속으로 읽지 마시고 발음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음해서 자기 귀로 들리도록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요. 속으로 읽으면 자기가 원래 썼던 글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 흐름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틀린 글도 잘 안 보고 그냥 휙 넘어가 버려요. 자기 논리 흐름에 따라서. 근데 말을 해보면 이게 들리면서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고 이런 게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글을 진짜 쓰시고 싶으면 읽기 쉽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읽기 쉽게라는 게 얘기가 자기가 한번 읽어보면 이게 퍽퍽 막히는구나 그게 아니고 잘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도 구분이 되고 논리 흐름이 좋구나 나쁘구나 하는 것도 더 잘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분은 이제 우리 글 이게 맞춤법도 참 어렵지만 우리나라 한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외국인들이 못 배우는 이유가 진짜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어려워서 우리 글을 바로 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전 25년 이걸 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도 이 맞춤법은 물론 이거 잘못된 글 쓰는 거다 뭐 외래어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란 책도 또 소개를 하면서 좀 이런 걸 좀 연습을 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이게 뭐 그런 거죠. 우리 일본 말도 많이 섞여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다들 아시는 오뎅 같은 것들. 어릴 땐 그냥 편하게 썼었는데 일본 말이란 것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는 것들인데 이게 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이런 외래어들이 막 들어와서 막 쓰다 보면 이 좋은 글이 우리나라 말로 쓴 좋은 글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글은 짧아야 돼요. 줄 길어지면 절대로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꾸 단문을 끊어서 탁탁탁 쓰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고 거시기 화법 이게 뭔지 아시죠? 거시기 그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 그 뭐였죠? 진짜 예. 저거 거시기는 예. 뿔ጭ는 아닌데?
백제. 예, 백제 전투할 때 이게 사실 이거는 거시기라는 말은 전라도 쪽에서 많이 쓰는 사투리죠. 방언인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시기라는 말로 진짜 여러 가지를 표현하세요. 모든 게 다 거시기로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 있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보죠.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시기가 다 거시기인데 그 거시기마다 의미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거시기가. 네, 그것도 거시기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앞에 것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면 글이 죽어버려요. 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 그것이 뭘까? 이것이 뭐지? 앞에 이거. 근데 이것 저것 쓰는 사람은 쉽게 쓰죠. 왜? 자기는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겠으니까 이건 이거고 저기 있는 건 저거야. 이렇게 쓰고 해요. 거시기란 말을 쓰는 사람도 이 거시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시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많이 써놓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읽는 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말의 문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흐름 같은 거, 좋은 글을 쓰려면 우리말이 갖고 있는 약간의 운율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성 뭐 이런 거 중국말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운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흘러갈 때 이게 묘미 같은 게 자꾸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분은 워낙 글 쓰는 걸 또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글쓰기에 또 근육이 있다. 즉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글써 열심히 써보면 그 근육이 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글을 써서 군더더기 없애고 아주 좀 아까 단문으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잘 소통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진짜 글도 그렇고 말이 원래 그런 거지만 글이라는 것도 전달하는 건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주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면 잘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거는 7달러가 거의 약간 자기의 감상을 막 전달하신 거긴 한데 재밌긴 해요. 글쓰기는 축복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자기 경험만으로 가지고 뭔가 쓰는 거니까 사는 만큼 쓴다는 표현을 쓰고, 이거는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런 식으로 승리를 했다, 뭐 승리를 했다라기보다도 진짜 글 쓰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장을 좀 하세요. 재밌습니다. 8번은 갑자기 근데 이제부터는 아주 뭔가 실용적인 게 있어야 책이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 칠 땐 이렇게 글을 써라 뭐 이런 걸 같이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치실 일이 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진짜 이 시험이란 것이 특히 글로서 논술로서 이렇게 쓰는 시험이란 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점수를 매기는 사람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여기 나오시죠.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 품질 향상 연구팀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당시가 참여정부인데, 그러니까 참여정부 김대중 정권이었는지 제가 노무현 정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무현 정권이었을 수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제 정부 보고서들을 봤잖아요. 막 들어오는데 정부 보고서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진짜 형편없이 지멋대로 써오더라. 이게 청와대 품평이었던 거예요. 아니 보고서가 왜 이렇게 체계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 보고서 품질 향상 연구팀이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정리를 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의 보고서 작성법 이러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쫙 정부한테 뿌린 거예요. 진짜 나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그거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이런 체계를 더 잘 알게 돼가지고. 하여튼 반 농담이고요. 거기서 했던 얘기들, 특히 보고서라는 건 또 아까 논설문하고는 또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 다른지를 얘기를 드리며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건 뭐예요? 높은 사람 혹은 뭔가 이 의사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보고서는 또 마찬가지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면 뭐든 그래. 뭐든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라. 이게 집중해라. 이건 계속 나와요. 보고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고 보고서 전체 내용도 보고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해야 된다. 이거 앞에 얘기하고 계속 가장 좋은 글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항상 주제는 명확하고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근데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요자에게, 즉 보고를 받는 자기 상사,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뭐 대통령, 이 사람들 진짜 중요한 얘기인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우선 파악을 하고 아 이건 진짜 보고할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당연히 이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 이것도 좋은 글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확한가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때 정확한가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작성자의 이해관계나 선입견, 부처마다 보면 자기 부처 입장을 써요. 자기 부처한테 중요한 걸 써요. 아, 이거 녹음되니까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보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부처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쓰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보고 의사결정자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라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결정한 입장은 한 부처의 입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게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재확인해가지고 수요자의, 그게 대통령이든 CEO든 아니면 부서장이든 그 사람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 보면 아주 단편적이나 특정 부서의 의견만 반영하면 안 되는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에 다 담기되, 그쵸, 과거 사례나 타부서 의견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다 담기거나 하여튼 핵심적인 반대되는 논쟁들이 있다면 그 논쟁 내용까지도 사실은 파악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취지나 보고 배경, 추진 경위나 정책 이력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쫙 이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인용하고 근거해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글 또 읽어보면 자기 고치게 나오는데 보고서 같은 거는 훨씬 더 그런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훌륭한 보고서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저리 다 담아놓은 게 좋은 보고서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간결하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보고한 내용과 취지가 간단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고 내용과 구성은 산만하지 않게 아주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이거 보고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욕심은 또 자제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정보를 해야 되고 반대되는 의견도 넣어야 되지만 산만하게 막 쓰지 않게. 진짜 말이 쉽지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요. CEO, 그러니까 부서장이라면,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쓸 때 부서장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부 부처 중에 국장쯤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의 국 정도가 되는 레벨에 인원이 한 4-50명? 이 정도 되는 게 보통 국일 거예요, 아마. 여러 정도 국장에게 보고할 레벨이 되려면 10페이지를 넘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읽어봐요. 과장만 돼도 사실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10페이지가 넘어가면. 20페이지짜리는 실무자가 보는 건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려면 10페이지로 추락되어야 되고, 자, 차관, 장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5페이지 내로 무조건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많은 20페이지 내용이 5페이지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페이지 내로 줄여야 돼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2페이지에. 물론 참고가 붙죠. 근데 2페이지만 봐도 충분하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쫙 올라갈수록 축약을 해야 돼서 진짜 2페이지 보고서 쓰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가능한 6화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불필요한 미사여고, 극히, 매우,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리고 과정대표는 지향해야 되고, 어휘도 명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근데
줄여야 된다고, 줄이다 보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단어를 막 압축해요. 하나라도 줄여야 되니까 막 줄여가지고 압축을 해요. 막 압축해서 써서 어떤 일을 보냐면, 그러니까 조사를, 그러니까 가장 빼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생각해 보시면 조사예요. 누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가을 이거 빼도 대충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주어 수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앞뒤가 바뀌는 수가 가끔 생겨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래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 보고서 팀이 만든 것들이 서술형 개족식이라고 해서 조사를 너무 많이 빼지 말아요. 이 서술형 개족식이란 게 하여튼 조사는 웬만큼 살려가지고 좀 앞뒤 그걸 정확히 해라. 그러니까 조사나 부사를 충분히 사용해라 제발 좀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짧고 간략하면서도 보고한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나 목적을 충실히 담은 보고서가 당연히 훌륭한 보고서죠. 제가 여기서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답답해져요. 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간결하게도 쓰고 이해하기도 쉽게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만 딱 2페이지만 딱 보았을 때 모든 내용이 일단 이해는 돼야 돼요. 요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할 때 다른 걸 추가 설명을 따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요 자체로도 다 이해하는 걸로 해야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개조식입니다. 이 개조식이라는 건 서술형은 그냥 이렇게 쭉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좋으며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게 서술식이죠. 이게 다 묻혀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개조식이라는 거는 찍땡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다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딱 쓰고 요걸 설명하는 걸 밑에다 이렇게 쓰는 것들이 보통 개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식은 보통 거꾸로 써요. 보통 서술식들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게 두괄식, 그러니까 주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두괄식 문장도 있지만 보통은 서술식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서술식이거든요. 근데 개조식을 쓸 때는 거꾸로 가야 돼요. 항상. 가장 중요한, 그렇어요. 이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보고서는 눈높이에 맞춰 작성된 보고서다. 이게 주장이 딱 들어가고 왜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게 어떻게 풀어서 써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왜 없어야 되는가? 이런 원래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어려운 한자 불편한 지향하에서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고 보고서는 적게 예시하는 사를 제시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보고서는입니다. 라고 쓰는 게 일단 보통의 서술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개조식은 이것부터 올라가야 돼요. 글을 완전히 다르게 써야 돼서 이럴 때 글의 흐름 이해하기 쉽게 쓰려면 개조식의 장점은 그래서 이 동그라미만 쭉 보고도 이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려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구성을 어떻게 할까를 아까 말씀드린 글의 단락의 구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보고서는 어렵게 쓰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쉽게 쓰는 것이 이게 어렵고 쉽게 판단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를 쓸 때 누구를 고려해서 쓰냐고 얘기를 하면 보통 중학교 2학년생이면 대학교 2학년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추우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 중학교 2학년이면 이해하게 써야 된다고 해요. 기사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걸 전달하려고 할 때 중학교 2학년생이 알고 있을 만한 단어만 가지고 골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자, 어려운 막 영어 단어 이런 거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유행하는 싱글레러티 뭐 이런 얘기 막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주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변곡점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이걸 아주 이게 잘 풀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가 소화하고 있어야 되고 보고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걸 주제에 써놓으면 당연히 이거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완결성을 갖춰야 되는 건 너무나 그 자체로 보고하는 목적은 뭘까요?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이면 장관이 그걸 딱 보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 없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완성도가 높은 게 완결성을 갖춘 보고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또 비슷비슷하죠. 글의 종류도 다르고 사실은 약간씩은 다른데 전체 맥락은 다 비슷비슷해요. 최종 보고 전에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 독자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의문사항을 체크해보고 보고서가 이에 대해서 해답을 다 제시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봐라. 이 항상 모든 자기 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입문해라. 뭐 남에게 읽혀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는지를 봐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런 독자를 생각하고 써라. 뭐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좋은 글에 갖는 핵심 맹점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고서는 다른 글과 다르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적절한 시점. 다 지나간 사항을 의사결정하라고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하고 한참 뭐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다 해결됐는데 이제 북미 대포 쏘고 한 것들 다 해결된 다음에 자, 이 대포 선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라고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보고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보고서는 내용을 충실히도 담아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시간만 줄줄줄줄 끈다고 좋은 게 안 돼요. 딱 그 시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서 딱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보고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심하겠죠. 정부 부처는 그래도 좀 늘어져요. 공공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근데 기업들은 진짜 요즘은 그때그때 다 변하잖아요. 바로바로 요구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시간에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그래도 요번은 좀 나은 게, 다른 때는 이거 말씀 마지막 수업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가 보고서 과제물 마감 날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이거 들은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듣고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보니까 아직도 과제물들은 다 안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고 돼 있다고요? 제출일자가 8일.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는 더 땡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러면 내일부터 착각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해서 이제 내시면 되는데 오늘 배우신 걸 가능하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 쓰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끝내면 한 번 더 읽어볼 시간은 가지시고 다시 내주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꼭 내셔야 됩니다. 진짜 안 내시면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지문에도 썼지만 제가 아마 그 가장 그 과락을 많이 매기는 교수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찍혀 있는 것 같던데요. 과제물을 내는데 과제물이 안 들어오면 이 점수가 반이 깎여버리기 때문에 이거 뭘로도 보완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안 내신 분에게 막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거라든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연말연시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